이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냐? 권, 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 권리를 행사하는 일을 방해했거나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이 혐의가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면 권리 행사를 방해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피해자잖아요. 근데 특감 반의 권리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특감반의 누구의 권리, 누구의 어떤 권리가 방해된 것이냐? 특감반원 전체, 그 10명 전체가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는 이 유재수 감찰권과 무관한 사람도 대부분이고. 그러면 특감반이라는 그 조직원들, 조직이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다면, 그러면 이인걸 변호사가 특감반장이었으니까요. 이인걸 변호사가 지금 피해자라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검찰의 의견을 구했어요, 변호인 측이. 근데요, 만약에 이인걸 변호사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본인의 권리 침해를 당했다는 건데, 지금 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검찰의 시각에서는 감찰이 한참 더 진행이 되는 단계인데, 앞으로도 더 계속 해야 되는데, 감찰을 구명 활동이나 누군가의 청탁 등을 받고 중간에 감찰을 중단을 시켰다. 더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뭐 검찰에 또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감사원에 또는 뭐 총리실 그 감찰 부서에 이첩을 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고 말 그대로 인사 조치만 하고 스스로 의원 면직, 사표 내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무마를 시켜줬다. 이런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변호인 측은 감찰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종료를 한 것이었고 후속 조치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이모 씨가 특감 반원이 보고서를 4차례를 올렸다고 해요. 최초의 동향 보고서, 첩보 보고서도 아니에요. 동향 보고서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가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포렌식하고 나서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서 포렌식한 그 보고서를 한번 제출을 하고 로우 데이터를 뭐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당사자를 불러서 문답 조사를 해서 또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가놓고는 병가를 내고 잠수를 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찰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동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거기에 따라서 뭔가 사리 판단을 하는 건데,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 수사권이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과 경찰 출신들이 특감 반원으로 있지만 이 조직은 수사관 신분이 아니에요. 행정요원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중간 보고서라고 이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치 의견을 이모 씨에게, 특감 반원 이모 씨한테 그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작성해라.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이왕이면 좀 세게 써.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의 표현으로 중간 보고서를 받아놓고, 정작 특감 반장이었던 이인걸 변호사가, 당시 특감 반장이 이 반원한테 조치 의견, 그러니까 사후 조치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공란으로 비워놓고 제출을 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감찰 종료가 아니라고 인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공란으로 받아놓고, 원래 조치 의견도 이 보고하는 개개인의 특감 반원들이 기재를 하는 게 통례인데, 그 비워서 제출해라 해놓고 정작 이인걸 변호사가 거기에 조치 의견을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뭐 감사원 이첩을 하든지 소속기관에 통보를 하든지
또는 수사 의뢰를 하든지 뭐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의견을 복수로 이란, 이안, 삼안 뭐 순서 없이라도 기재를 해서 반부패 비서관에게, 박형철 비서관에게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최종 조치 의견이 들어가면 그게 최종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를 보고를 받는 비서관, 민정수석은 이것이 최종 보고서라고 인식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자, 이렇게 상황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치 의견을 공란으로, 특감 반원한테 공란으로 비워서 나한테 제출해 해놓고 자기가 거기다가 조치 의견을 달아서 보고를 했어요. 그 의견을 직접 단 특감 반장이 피해자일 수가 있는 겁니까? 이인걸 변호사가 피해자일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어요? 본인이 거기 조치 의견을 그렇게 써놓고? 검찰의 이 조서나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법정 신문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인걸 변호사가 수사 1회 감사원 특조위 이첩 금융위 통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썼는데 아느냐 증인한테. 응, 안다. 이 증인은 당시에는 몰랐대요. 본인이 공란으로 비워서 제출했으니까 당연히 공란으로 보고가 올라간 걸로 알았겠지요.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인걸 변호사가 자기가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시 공란으로 비워서 올려라, 조치 의견을 기재하지 말고 올려라라고 지시를 한 게 바로 특감반장 이인걸 변호사였고, 이게 피해자가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 측이 검찰을 향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뭐 당신이 혹시 피해자냐, 어떤 행위를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냐, 어떤 피해를 입었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돼요. 왜냐하면 피해 입은 사람이 불특정하다면 그 특감 반원들 다 불러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다 증인신문을 일일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피해자가 특정되질 않았어요. 검찰이 피해자를 특정을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인걸 변호사, 당시 특감반장 이인걸 변호사로 특정을 하자니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조치 의견을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래서 어제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 서서 인터뷰를 잠깐 했거든요. 본인의 입장을. 그중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을 했다. 복수의 조치 의견을 받고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누군지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된다. 앞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를.